한양 종로의 번화한 길목, 온갖 물산과 사람으로 북적이는 시장 한 구석에 세월의 흐름을 잊은 듯 고요한 가게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일심필방 마음을 담아 붓을 만든다는 뜻의 현판을 단 작은 붓 가게였다. 주인 맹태평은 그 이름처럼 태평한 세상을 꿈꾸는 사내였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나 정작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태평과는 거리가 먼 무뚝뚝한 기색이 가득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홀로 지내는 노총각. 그는 해가 뜨면 가게 문을 열고 해가 질 때까지 오직 붓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그의 손길에서 태어난 붓은 한양에서도 으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족제비 털로 만든 황모필은 탄력이 비할 데 없었고 양털로 엮은 양호필은 먹을 머금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글씨를 쓰는 선비들 사이에서는 맹필장의 붓으로 글을 쓰면 혼이 담긴다는 찬사가 자자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맹태평은 그런 칭찬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범한 재능이 하나 있었다. 그는 단순히 솜씨 좋은 필장이 아니었다. 그 무뚝뚝한 눈동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바로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실, 관계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표면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걷는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심한 척 앞서 걸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나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치를 향해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무심함에 삐진 척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그녀의 손은 남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부부라 여겼지만 맹태평의 눈에는 그들 사이를 흐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애정의 강물이 환히 보였다. 반대로 겉으로는 금실이 좋은 척 손을 잡고 걷는 연인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지만 그들의 눈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건너편 주막의 기생에게, 여인은 맞은편 비단각의 화려한 옷감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 그들 사이를 흐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곧 끊어질 듯 위태로운 욕망과 권태의 서늘한 기운이었다. 맹태평은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사람들의 눈빛, 스쳐가는 몸짓, 무심코 던지는 말투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그들 관계의 깊이와 색깔,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까지 귀신같이 짐작하곤 했다. 그것은 신기한 재능이 아니었다. 평생을 홀로 외롭게 지내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터득한 자신만의 비범한 눈썰미이자 통찰력이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필장이었던 셈이다. 맹태평의 하루는 사람들의 인연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것을 곱씹는 것으로 끝났다. 그는 작은 붓방 창너머로 장터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의 관계들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침이면 갓 혼이 난 듯한 젊은 부부가 수줍게 손을 잡고 지나갔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설렘 가득한 풋풋한 봄바람 같은 기류가 흘렀다. 맹태평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 인연은 이제 막 싹을 틔웠으니 앞으로 닥쳐올 비바람을 잘 견뎌내야 할 텐데 그는 마치 늙은 농부처럼 갓 자라난 어린 싹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오 무렵이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가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갔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할머니는 아주 느리게 걸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쌌다. 그들 사이에는 뜨거운 열정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편안한 잘 익은 술과 같은 신뢰의 기운이 감돌았다. 맹태평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것이 바로 세월이 빚어낸 인연의 참모습이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언제나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안타까운 관계들도 눈에 띄었다. 서로를 깊이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신분의 차이나 헛된 자존심 때문에 애둘러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젊은 남녀를 볼 때면 그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어리석은 것들. 마음은 저리도 뜨거운데 어찌하여 입으로는 찬바람만 내뿜는가.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등을 떠밀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 관찰자일 뿐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그는 수많은 인연들의 희로애락을 엿보았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의 삶은 아무런 감정의 파문도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장이 파하고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 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씁쓸한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인연의 기류도 뻗어나오지 않는 것이 보였다. 그의 마음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 있을 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시선은 애써 외면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솜씨는 좋지만 사람은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노총각이라 수군댔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남들의 인연은 환히 꿰뚫어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알지 못하는 외로운 관찰자일 뿐이었다. 내 운명은 평생 붓이나 만들다 홀로 늙어 죽는 것이겠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창밖으로는 정월 대보름달이 휘영청 밝았지만 그 밝은 달빛조차 그의 깊은 고독을 비추지는 못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맹태평의 고요했던 일상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그의 붓가게 바로 맞은편, 오랫동안 비어있던 좌판에 새로운 장사치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과부였다. 이름은 화순. 고운 이름과는 달리 그녀의 행동은 조금도 곱지 않았다. 자, 골라요, 골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박화주머니, 잠 못 드는 밤의 특효인 국화주머니, 우리 낭군님 기운 펄펄 나게 해주는 오미자 주머니도 있어. 화수는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손님을 끌었다. 그녀의 좌판에는 직접 말린 약초를 넣어 만든 아기자기한 향 주머니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손님과 흥정을 할 때도 막힘이 없었고 투정 부리는 놈을 던지는 사내들에게는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마누라한테 갖다 줄 주머니나 하나 더 사시오. 라며 호통을 쳐 돌려보내곤 했다. 그녀의 주변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맹태평은 자신의 가게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활기찬 풍경을 창너머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화순에게서 아주 기묘한 점을 발견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 호감 혹은 미움 같은 다양한 감정의 기류가 희미하게 남아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화순에게서는 그 어떤 이성을 향한 감정의 기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좌판과 손님의 주머니 사정에만 향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맹태평을 볼 때도 그저 맞은편 가게의 무뚝뚝한 노총각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저 양반은 밥은 먹고 사나 몰락하는 식의 한심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한 번은 화순이 맹태평의 가게로 성큼 들어온 적이 있었다. 주인장, 나 여기 붓 한 자루만 주시오. 외상 장부 적을 때 쓸 거니까 제일 싸고 튼튼한 놈으로. 맹태평은 묵묵히 붓 한 자루를 골라주었다. 화순은 붓을 받아들고는 가게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혀를 찼다. 쯧쯧, 가게가 이리 썰렁해서야 장사가 되겠소? 사람이 좀 부쩍성도 있고 웃기도 해야 손님이 들지. 그러니 옆에 혼자지의 그녀는 대놓고 그의 아픈 곳을 쿡 찔렀다. 맹태평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쾌했고 동시에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분명 무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보이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는 담백함 같은 것이 있었다. 그날 이후 맹태평의 관찰 대상에 화순이라는 인물이 추가되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여인은 어찌하여 저리도 마음이 메마른 우물 같을까? 과거에 무슨 큰 상처라도 입은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심한 듯 보이는 그녀의 마음속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요했던 호수에 화순이라는 돌멩이가 아주 작고 희미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맹태평의 눈에 유독 안타까운 남녀 한 쌍이 들어왔다. 한 명은 매일같이 책만 끼고 다니는 어수룩한 서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장터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의 수수방울한 아씨였다. 맹태평이 보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연분홍비 들뛴 봄날 아지랑이 같은 기류였다. 서생은 매일같이 비단 가게 앞을 일부러 서성였다. 그는 비단을 살 생각도 없으면서 가게 안을 힐끗거리며 아씨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아씨 역시 서생이 지나갈 때면 자신도 모르게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붉어진 얼굴로 그를 훔쳐보곤 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문제는 누구 하나 먼저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서생은 가난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아씨는 양가 교수로서의 체면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애꿎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맹태평은 그 답답한 광경을 며칠 동안이나 지켜보았다. 저러다 봄 다 가고 여름 오겠다. 저러다 다른 사내가 책이라도 하면 어쩔 셈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평생 남의 일에 관여해 본 적 없는 그로서는 실로 엄청난 변화였지요. 마침 그날 오후 서생이 맹태평의 붓가게로 들어왔다. 쓰던 붓이 닳아 새 붓을 사러 온 것이었다. 맹태평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맹태평은 서생에게 가장 좋은 황모피를 하나 골라주며 무심한 척 말을 건넸다. 서생, 글씨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요. 이 필장 어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글씨의 마음을 제대로 담으려면 그저 좋은 붓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마음을 알아줄 이가 골라준 붓을 써야 비로소 글씨에 혼이 담기는 법이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서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맹태평은 턱짓으로 길 건너 비단 가게를 가리켰다. 붓대에 고운 비단을 감았으면 손에 쥘 때의 감촉도 좋고 글씨에 기품이 더해지는 법이요. 내가 보니 저 건너 비단 가게 아씨가 비단을 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나더군. 서생이 직접 저곳에 가서 아씨께 붓대에 감을 비단 조각을 골라달라고 청해보시오. 아마 서생의 글에 어울리는 최고의 비단을 골라줄 것이오. 그것은 맹태평으로서는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꾀였다. 그는 서생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챌까 봐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붓을 정리하는 척했다. 서생은 잠시 망설였지만 글씨에 혼이 담긴다는 말에 솔깃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씨와 합법적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필장 어른, 그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붓을 들고 비단 가게를 향해 걸어갔다. 서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비단 가게가 지척이었지만 마치 천리길을 가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심장은 방망이를 쳤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하나? 만약 아씨가 나를 거절하면 어쩌지? 그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다. 맹태평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그 답답한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에이, 저런 쑥맥 같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보다 못한 그는 가게 밖으로 나와 서생의 등을 툭 하고 떠밀었다. 뭘 그리 망설이시오? 좋은 비단은 금방 팔려나가는 법이요. 서생은 맹태평에게 떠밀려 얼떨결에 비단 가게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가게 안에는 그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아씨가 고운 자태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아씨는 갑자기 나타난 서생을 보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다. 저기 아씨. 제가 붓을 하나 샀는데. 그는 맹태평이 시킨 대로 붓대에 감을 비단을 골라 달라는 말을 겨우 꺼냈다. 아씨는 그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손에 들린 붓과 그의 선하고 진실한 눈빛을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리. 나리의 글에 어울릴 만한 비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씨는 여러 가지 비단 조각들을 꺼내와 서생의 붓대에 하나씩 대어 보았다. 이 푸른 비단은 나리의 맑은 기운과 어울리는 듯하고 이 붉은 비단은 나리의 글에 담길 열정을 닮은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을 굴리듯 맑고 고왔다. 서생은 그렇게 가까이서 아씨의 얼굴을 마주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다정한 얼굴과 고운 목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난초 향기에 그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붓대에 감을 비단 조각 하나를 고르기 위해 한참 동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줍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서생은 자신이 읽던 시구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차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아씨는 쪽빛 비단 한 조각을 골라 서생의 붓대에 정성껏 감아주었다. 이 비단이 나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 붓으로 쓴 첫 글은 아씨를 위한 시가 될 것입니다. 서생 역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서생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게를 나섰고 아씨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수줍게 바라보았다. 맹태평의 붓 한 자루가 두 젊은 남녀에게 닫혔던 인연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준 것이다. 맹태평은 자신의 가게 창너머로 두 젊은 남녀의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들 사이의 감정의 기류에 집중했다. 처음 서생이 가게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불안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자 그 기류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맹태평의 눈에 마치 연분홍빛 아지랑이 같았던 그들의 인연이 점차 따뜻하고 선명한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엮어주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서생이 가게를 나올 때쯤에는 그 붉은 기운은 이제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환해져 있었다. 맹태평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누군가의 인연을 돕는다는 것에서 오는 보람과 기쁨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서생은 매일같이 비단 가게를 찾아와 아씨를 위해 지은 시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다 주기도 했다. 아씨 역시 서생을 위해 정성껏 수놓은 착고리를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장터를 걷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주변 공기마저 달콤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그 어여쁜 한 쌍을 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의 시작에 맹태평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글쎄, 맹필장이 서생에게 비단과 아씨를 소개해 줬다지 뭔가. 그 무뚝뚝한 양반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차 신비로운 이야기로 부풀려졌다. 맹필장의 붓을 사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더라. 그 양반이 짚어주는 인연은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다지. 덕분에 맹태평의 붓가게는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붓을 사러 오는 선비들뿐만 아니라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하는 젊은 남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붓을 사는 척하며 맹태평에게 자신의 짝을 찾아 달라는 듯 은근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맹태평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비범한 눈썰미를 이용해 정말로 인연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은근슬쩍 엮어주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은 그저 붓을 팔았을 뿐이라는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맹태평의 붓가게는 더 이상 그냥 붓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외로운 청춘 남녀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장터의 비밀스러운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고독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맹태평의 가게가 인연을 맺어주는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장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맞은편 약초 주머니 가게의 주인, 화순이었다. 그녀는 맹태평의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연신 혀를 차고 있었다. 저 어리석은 것들. 사람 인연이 붓 한 자루로 뚝딱 정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나 같은 과부는 왜 있겠는가. 그녀는 운명이나 인연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내일 먹을 쌀을 버는 것뿐이었다. 젊은 시절 천생연분이라 믿었던 남편은 혼인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역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그녀는 사랑도 인연도 운명도 믿지 않게 되었다. 인간의 삶이란 그저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맹태평의 행동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쓸데없는 지드로 보였다. 그는 마치 자신이 월화노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인연을 엮어주며 흐뭇해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짝 하나 찾지 못하고 넘도록 홀로 늙어가는 노총각일 뿐이었다. 어느 날 화수는 참다 못해 맹태평의 가게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마침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맹태평은 묵묵히 붓대를 다듬고 있었다. 주인장, 어서 오시오. 맹태평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내가 보니 요즘 주인장 가게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더군. 장터의 숨은 중매쟁이라도 되셨나보. 화순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맹태평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했다. 그런 그의 태도에 화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여보시오, 맹태평 씨, 지금 당신 코가 석자인 것은 알고 있어? 남의 인연 걱정해 줄 시간에 당신 앞가림이나 먼저 하는 게 어떻소? 나이 40 넘도록 혼인도 못하고 다 늙어서 홀로 붓이나 만들다 죽을 작정이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맹태평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가 평생을 속으로만 사겨왔던 고독과 불안감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쉽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들춰내고 있었다. 맹태평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처음으로 화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화순 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상관할 바가 왜 아니오?
맞은편 가게에서 매일같이 한심한 꼴을 보고 있자니 내 속이 다 터져서 그런다오. 화수는 조금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뜬구름 잡는 소리로 사람들 현혹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구경이라도 하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 같은 무뚝뚝한 양반이라도 좋다는 눈먼 처자가 하나쯤은 나타날지 누가 아오. 그녀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돌아서서 가게를 나가버렸다. 맹태평은 그녀가 나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분명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처음으로 거칠지만 솔직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맹태평은 다시 붓을 잡았지만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화순의 잔소리가 그의 고요했던 마음에 또 한 번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화순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맹태평의 인연 엮기는 계속되었다. 이번에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장터에서 가구를 만드는 과묵한 목수와 비린내 나는 어물전에서 억척스럽게 생선을 파는 안악이었다. 목수는 몇 달 전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 호랍이었다. 그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늘 묵묵히 나무만 깎고 다듬을 뿐이었다. 어물전 안악 역시 남편 없이 홀로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과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우렁찼고 생선을 다루는 손길은 거침이 없었지만 장이 파하고 홀로 남았을 때 그녀의 등은 세상 누구보다도 외로워 보였다. 맹태평이 보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어떤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남녀의 설레는 붉은 빛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민하는 따뜻한 등불 같은 금빛 기류였다. 목수는 가끔 어물전 앞을 지나가며 안악의 고된 삶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안악 역시 묵묵히 일하는 목수의 모습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결코 다가가지 않았다.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한 그들에게 재혼은 두려운 것이었다. 괜히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그들은 애써 서로를 향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다. 맹태평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이번에도 작은 다리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그가 이용한 것은 목수의 어린 아들이었다. 어느 날 목수의 아들이 그림 숙제를 해야 한다며 종이와 붓을 사러 맹태평의 가게에 왔다. 아이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었다. 맹태평은 아이에게 붓을 하나 골라주며 넌지시 말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책에 나온 것만 보고 그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직접 보고 그려야 한단다. 특히 저 바다에서 펄떡이는 물고기들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니?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게다. 물고기요? 그래. 저기 건너편 어물전에 가면 아주 싱싱하고 힘 좋은 물고기들이 많다. 그 가게 아주머니는 마음씨도 좋아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 보여주실 게다. 아버지께 졸라서 한번 가보거라. 아이는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들 바보였던 목수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색한 발걸음으로 어물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저 아주머니. 제 아들이 그림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물고기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물전 안악은 갑자기 찾아온 목수 부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목수 양반 아니시오. 우리 아들 그림 숙제라니 당연히 보여드려야지요. 그녀는 가장 크고 싱싱한 인어 한 마리를 골라 아이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인어의 생김새를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수와 안악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목수와 어물전 안악의 첫 만남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목수는 평생 나무와만 대화해온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다. 어물전 안악 역시 광평한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줍은 처녀처럼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그림을 그리던 목수의 아들이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안악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물고기는 밥을 뭘 먹고 살아요? 아주머니는 매일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두 어른의 마음에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되어 주었다. 안악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질문에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수의 얼굴에도 딱딱한 표정이 풀리며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가 참 똑똑하고 귀엽네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안악이 칭찬을 건넸다. 아닙니다. 이놈은 어미를 닮아 그렇습니다. 목수는 무심코 안에 이야기를 꺼냈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안악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저도 압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가끔은 저 바다라도 풍덩 빠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녀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무심코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아이의 그림 숙제를 핑계로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지만 늘 미안하기만 한 부모의 마음.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목수의 아들은 그림을 다 그렸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어물전을 찾아갔다. 아주머니, 제가 그린 그림 좀 봐주세요. 아이는 안악을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안악 역시 아이를 친아들처럼 귀여워하며 맛있는 생선 구이를 구워주곤 했다. 자연스럽게 목수와 안악이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다. 목수는 고마움의 표시로 안악의 낡은 좌판을 튼튼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안악은 그 보답으로 가장 좋은 생선을 골라 목수의 저녁상에 오를 수 있도록 보내주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고된 삶을 이해하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의 그것과 같았다. 맹태평은 멀리서 그들 사이에 흐르던 희미한 금빛 기류가 이제는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또 한 번 조용한 보람을 느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림 숙제 하나가 외로운 두 어른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주고 있었다. 목수와 어물전 안악의 인연이 깊어지면서 맹태평의 명성은 이제 단순한 뜬소문을 넘어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무뚝뚝한 노총각 필장으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장터에 숨은 어라 놓인 인연을 엮는 맹도사 같은 별명으로 부르며 그를 신통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붓가게는 이제 분만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인연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필장 어른, 제가 마음에 둔 처자가 있는데 어찌해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 딸이 홍역을 알았는데 좋은 배필감이 없을까요? 맹태평은 그런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거나 미래를 예언해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그들의 관계 속에 숨겨진 문제점이나 가능성을 짚어줄 뿐이었다. 그 처자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말만 번지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 보시오.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니. 따님의 배필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는 법이요. 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그 젊은이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의 조언은 언제나 담백하고 현실적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듣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들었다. 신기하게도 그의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결실을 맺곤 했다. 맹태평 자신도 이런 변화가 싫지는 않았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복을 돕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서 무뚝뚝함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온화함과 여유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변화를 유일하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맞은편 가게의 화순이었다. 그녀는 맹태평이 사람들에게 도사 취급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사람들이란 참 어리석지. 제 인연은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디 남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녀는 여전히 맹태평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고 맹신하게 되는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걱정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맹태평을 우러러보고 그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아주 희미한 질투심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런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더욱 퉁명스럽게 맹태평을 대할 뿐이었다. 맹태평의 명성이 장터를 넘어 한양 전체로 퍼져나가자 마침내 그 소문이 한양 최고의 중매쟁이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당시 한양에서 최고의 중매쟁이로 이름을 날리던 왕중매가 맹태평의 소문을 듣고는 크게 노했다. 왕중매는 수십 년간 한양의 내로라 하는 가문들의 혼사를 도맡아온 자부심 강하고 콧대 높은 여인이었다. 그녀에게 혼사란 사랑이나 인연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가문과 가문, 재산과 재산이 만나는 현실적인 거래였지요. 그녀는 사주팔자와 궁합을 보고 양가의 재산 목록을 꼼꼼히 따져 가장 이상적인 한 쌍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 여겼다. 그런 그녀의 귀에 부탄자루로 인연을 맺어주는 필장 이야기는 그야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망한 뜬소문으로 들렸다. 근본도 없는 상놈 하나가 감히 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해 어디서 약을 팔고 있는 개냐. 왕중매는 자신의 명성과 밥줄을 위협하는 이 장터의 맹도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밟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권위를 증명하고 맹태평이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 다시는 중매일에 얼쩡도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어느 날 왕중매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엄 있게 장터를 찾아왔다. 그녀의 등장은 장터 전체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곧장 맹태평의 붓가게 앞으로 가 가라성선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에 사람의 인연을 꿰뚫어 본다는 용한 필장이 있다 하여 이 한양 최고의 중매쟁이 왕씨가 직접 행차했다. 어디 그 얼굴 좀 보자.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장터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았다. 맹태평은 가게 안에서 묵묵히 붓을 만들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왕중매를 보았지만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바로 맹태평이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왕중매는 위아래로 맹태평을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코웃음을 쳤다. 꼴을 보니 과연 듣던 대로 변변찮은 노총각이로구나. 내 놈이 감히 부정한 술수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중매일을 농락하고 있다는 그 놈이 맞느냐? 나는 뜬소문 같은 것은 믿지 않소. 그저 붓을 만들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요. 맹태평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좋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의 그 신통하다는 능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직접 시험해 보겠다. 만약 내 놈이 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게 될 줄 알아라. 왕중매의 서슬퍼런 장터의 공기는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장터의 숨은 어라노인과 한양 최고의 공식 중매쟁이,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맹태평과 왕중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동안 맞은편 좌판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화순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평소 맹태평의 인연이었기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막상 그가 왕중매라는 권위 있는 인물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도 모르게 그의 편에 서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저러다 저 양반 일 나겠네. 왕중매는 한양 바닥에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화순은 왕중매의 악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엮어준 혼사가 깨지거나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온갖 흉한 소문을 퍼뜨려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무서운 여자였다. 맹태평처럼 가진 것 없고 세상 물정 어두운 사람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대였다. 화순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맹태평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조금 남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그런 그의 진심이 저런 모진 사람에게 짓밟히게 두고 싶지는 않았다. 소동이 벌어지기 전 화순은 잠시 맹태평의 가게에 들렀다. 그녀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그 안에는 걱정을 가득 담아 그에게 충고했다. 여보시오, 맹태평 씨, 내가 보니 오늘 장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그 왕중매라는 사람이 당신을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괜히 저런 독한 사람과 엮여서 좋을 것 없으니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는 게 어떻겠소. 맹태평은 그녀의 걱정 어린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늘 자신에게 잔소리만 하던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걱정해주는 것이요? 누가 걱정을 한다고. 나는 그저 맞은편 가게에서 시끄러운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요. 우화수는 얼굴을 붉히며 애써 딴청을 부렸다. 아무튼 내 말 새겨 들으시오. 저런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고 당신은 그저 당신 하던 대로 붓이나 묵묵히 만드시오. 그게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가 버렸다. 맹태평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따뜻함이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자신을 걱정해주는 저 여인의 마음까지 실망시키는 일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는 왕중매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곁에는 그의 진심을 알아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왕중매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마의 문을 열게 하고는 안에서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젊은 아씨를 나오게 했다. 아씨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의 교수였고 왕중매가 최근 가장 공들여 혼처를 알아보고 있는 인물이었다. 자, 모두들 아씨를 보시오. 왕중매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씨는 재물과 미모, 학식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이 한양 최고의 신부감이요. 내가 지금 이 아씨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의 신랑감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지. 그녀는 맹태평을 오만한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내 놈이 그리 용하다면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이 아씨에게 어울리는 천생연분의 배필감이 과연 이 장터 안에 있겠느냐? 있다면 누구이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똑똑히 밝혀보아라.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시험이었다. 만약 맹태평이 장터 안에 누군가를 지목한다면 왕중매는 그 사람의 가문과 재산을 들먹이며 어찌 감히 이런 천한 자가 이 아씨의 짝이란 말이냐 며 그를 망신줄 것이었다. 만약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면 내 놈의 능력이란 게 고작 그 정도냐 며 그의 무능함을 비웃을 작정이었다. 이러나 저러나 맹태평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맹태평의 입을 쳐다보았다. 그의 명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이 자리에서 판가름 날 것이었다. 맹태평은 소란스러운 주변의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규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눈과 그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에만 집중했다. 그의 눈에 규수의 모습은 몹시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또한 그녀의 마음은 이곳 장터가 아닌 아주 먼 곳에 누군가를 향해 간절하게 뻗어가고 있었다. 맹태평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낙향, 가난한 선비, 기약 없는 기다림 같은 단어들을 읽어냈다. 그녀에게는 이미 마음에 품은 정인이 있었고 왕중매가 주선하는 이 혼사는 그녀가 전혀 원치 않는 것이었다. 맹태평은 규수를 향한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돈과 가문으로만 재단하려는 왕중매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잔인한 시험에 그녀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설령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려 곤장을 맞게 되더라도 말이다. 한참 동안 규수를 바라보던 맹태평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단호했다. 이곳에는 이 아씨의 인연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에 광장은 순간 술렁였다. 왕중매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럴 줄 알았다. 결국 내 능력이란 게 고작 없다고 둘러대는 것뿐이었구나.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똑똑히 보았느냐? 이놈은 그저 여러분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 붓이나 팔아먹으려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왕중매의 선동에 군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맹태평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 역시 사기꾼이었어. 우리가 속았구나. 저놈을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사람들은 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맹태평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맹태평은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갈 채비를 할 뿐이었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초라해 보였다. 그의 진심은 거대한 오해와 편견의 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맞은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화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맹태평이 저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지금 하는 말이 결코 거짓이나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에는 진실을 말하는 자의 흔들림 없는 고독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규수 역시 맹태평의 대답에 속으로 크게 놀라고 있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 본 맹태평의 통찰력에 소름이 돋았지만 왕중매와 가문의 위세가 두려워 참고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고 있었다. 왕중매는 승리를 확신하며 맹태평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자, 이제 내 놈의 정체가 탄로났으니 순순히 관가로 가서 죄값을 치르거라. 그리고 다시는 요망한 속설수로 백성들을 현혹하지 마라. 이 맹태평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짧았던 장터 월화노인 놀이도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듯 했다. 왕중매의 승리 선언은 군중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동안 맹태평에게 은근한 기대를 걸고 그의 붓을 사며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리석은 노름에 놀아났다는 생각에 더욱 격분했다. 사기꾼 놈, 내 돈값을 당장 물어내라. 저런 놈은 멍석 말아서 장터에서 쫓아내야 한다. 사람들은 맹태평의 가게로 몰려가 그의 좌판을 엎으려 하거나 돌멩이를 던지려 했다. 맹태평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작은 신뢰와 명성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릴지언정 한 여인의 소중한 마음을 저잣거리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규수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모두 저의 어리석음 탓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인 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그 체념한 듯한 모습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왕중매는 의기양양하게 포졸들을 부르라고 소리쳤다. 이제 정말로 맹태평이 관가에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서생과 아씨, 그리고 목수와 어물전 안악 등 맹태평의 도움으로 인연을 맺었던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성난 군중의 기세에 눌려감이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맞은편에 있던 화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력하게 고개 숙인 맹태평의 모습과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규수의 모습이 차례로 들어왔다.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하잖아. 화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평생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했고 특히 운명이나 인연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혐오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로움이었고 약한 자를 향한 연민이었으며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튼 맹태평이라는 사내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장터 전체가 떠나가라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모두들 그만두시오. 화순의 처렁처렁한 목소리가 소란스럽던 광장을 순간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평범한 약초 주머니 장수과부인 화순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했다. 왕중매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천한 것이 감히 이 중요한 자리에 끼어드는 게냐? 천한 약초 장수요. 화수는 조금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흥정하고 가문으로 재단하는 당신보다는 내 마음이 100배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오. 그녀는 군중을 향해 그리고 왕중매를 향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멍석 위에 널어놓은 콩처럼 그리 쉬운 일인 줄 아시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어울리고 저 사람은 저 사람과 어울린다고 누가 감히 정할 수 있단 말이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맹태평을 가리켰다. 저 양반이 인연을 보는지 못 보는지는 나는 모르겠소.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요. 저 양반은 적어도 당신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물건 흥정하듯 하지는 않았소. 그는 돈이나 가문을 보고 사람을 짝지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향한 사람들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이어주려 했을 뿐이란 말이오.
화순의 외침은 단순한 억지나 고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팍팍한 세상을 홀로 살아오며 그녀가 뼛속 깊이 깨달은 삶의 진솔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인연이란 누가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외로울 때 옆에서 작은 용기라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들은 아시오. 저 맹필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소. 당신들은 지금 그런 사람의 진심을 괘씸한 오해로 짓밟고 있는 것이오.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에 성난 군중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솔함을 돌아보며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맹태평은 자신을 위해 목청껏 외치고 있는 화순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늘 퉁명스럽고 자신을 한심하게만 보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을 위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싸워주고 있었다. 그의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들었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화순의 용기 있는 외침은 광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시험의 대상이었던 교수 자신이었다. 그녀는 화순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다. 저 천한 장터의 안악도 저리 용기를 내는데 나는 양반이라는 체면 뒤에 숨어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왕중매와 자신을 둘러싼 군중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분의 말이 맞습니다. 교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술렁였다. 왕중매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아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미친 계집의 말에 노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수는 왕중매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 필장 어른의 말씀대로 이곳에는 저의 인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미 제 모든 것을 걸고 마음에 품은 정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분은 지금은 비록 가세가 기울어 낙향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선비이지만 저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평생 그분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의 뜻을 무시하고 왕중매 어른을 통해 억지로 저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 하셨지만 저는 결코 그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맹태평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필장 어른, 저의 비겁함 때문에 어른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맹태평은 사기꾼이 아니었고 그의 통찰력은 진짜였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망신을 당한 쪽은 왕중매였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은커녕 자신이 중매하는 교수의 마음조차 모르고 있었던 무능한 중매쟁이임이 드러난 것이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은 이제 왕중매를 향했다. 한양 최고의 중매쟁이라더니 사람 보는 눈이 저리도 없어서야. 남의 귀한 딸을 억지로 팔아넘기려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왕중매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주랭랑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녀의 명성은 그날로 땅에 떨어졌고 다시는 장터에 얼쩡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왕중매가 망신을 당하고 떠나자 광장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맹태평을 바라보았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필장 어른.
어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사과하며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소동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야 맹태평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주었던 화순에게 다가갔다. 장터에는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고맙소, 화순씨. 맹태평이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늘 화순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굴욕을 당했을 것이오. 내가 뭐 당신 좋으라고 나선 줄 아시오. 우화수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저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그 왕중매라는 여자가 얄미워서 그랬을 뿐이요. 맹태평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던 화순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을 향해 쏘아붙이던 그 당당한 목소리,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던 그 당당한 눈빛. 그는 그 모습에서 이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아주 따뜻하고 강인한 매력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화순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과 그녀를 둘러싼 감정의 기류를 읽어보려 했다. 여전히 그녀에게서는 다른 어떤 남자를 향한 애정의 기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힌 우물처럼 고요해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맹태평은 아주 기묘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그는 늘 남들의 관계만을 관찰해왔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만을 보아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하는 감정의 기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자기 자신을 향한 화순의 눈빛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퉁명스러움 뒤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걱정과 연민, 그리고 호감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미약했지만 분명히 자신을 향하고 있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인연이란 그저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껏 남들의 인연만 꿰뚫어 보았을 뿐 정작 자신의 마음과 자신을 향한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던 것이다. 맹태평의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흐릿했던 무언가가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은 인연이 없는 외로운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살아왔다. 남들의 인연은 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문제는 자신의 운명이 아니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늘 한 걸음 물러서 세상을 관찰하기만 했을 뿐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맹태평은 자신의 심장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기운이 뻗어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은한 은빛을 띤 기운이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놀랍게도 바로 눈앞에 있는 화순의 마음을 향해 조심스럽게 닿아 있었다. 그것은 이제껏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그런 선명하고 뚜렷한 인연의 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자신과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아마도 이 기운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감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 맹태평은 자신을 변호해주던 화순의 모습,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잔소리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주던 그녀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인연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걱정해주면서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싹을 키우는 것이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맹태평의 얼굴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년처럼 수줍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는 설레는 한 사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맹태평은 자신의 심장에서 뻗어나온 따뜻한 기운이 화순에게 닿아 있는 것을 느끼며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설렘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화순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사적인 제안이었다. 화순 씨. 왜 부르시오? 화순은 그의 갑작스러운 미소에 당황하며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혹 괜찮다면 나와 함께 국수 한 그릇 같이 하지 않으시겠소? 그것은 맹태평으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얼굴은 저녁 노을보다도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화순은 그의 뜬금없는 제안에 잠시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무뚝뚝한 양반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내가 왜 당신이랑 국수를 먹소? 하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리고 수줍은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배는 별로 안 고픈데 요하수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녀의 귀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맹태평은 그녀의 대답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사겠소. 오늘 화순 씨 덕분에 큰 망신을 면했으니 이건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을 핑계를 만들어냈다. 화순은 못 이기는 척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두 사람은 나란히 자신의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색하지만 어딘가 설레는 발걸음으로 장터 끝에 있는 작은 국수집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장터 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깊고 따뜻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맹태평은 더 이상 남들의 감정을 엿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화순과 그녀와 자신 사이에 흐르는 따스하고 설레는 기류에만 집중했다. 그는 처음으로 인연의 관찰자가 아닌 인연의 주인공이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마주 앉아 함께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옛날 평범한 장터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연의 이야기가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붓방의 외로운 노총각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담아낼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창밖의 풍경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온기로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빚어갈 미래였다. 그날 이후 맹태평의 붓가게와 화순의 약초자판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화순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맹태평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있지 않았다. 어쩌다 맹태평이 점심때쯤 되어도 밥을 먹는 기색이 없으면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의 좌판에서 쑥갓떡 한쪽을 던져주듯 건네며 죽겠소.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 하고 소리쳤다. 맹태평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떡을 받아 먹곤 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어쩔 수 없는 미소가 스치는 것을 화수는 애써 외면한 척했다. 장터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맹태평을 신비로운 월화노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를 맞은편 약초 안악에게 쑥갓떡 얻어먹는 필장이라며 놀리곤 했지만 그 농담 속에는 따뜻한 응원과 축복이 담겨 있었다. 맹태평은 그런 농담을 들어도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붓을 다듬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붓은 예전처럼 훌륭했지만 어쩐지 그 붓으로 쓰인 글씨들에는 예전보다 더 깊고 따스한 온기가 담기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장터는 일찍 조용해졌다. 맹태평은 가게 문을 닫고 있을 때 화순이 젖은 우산을 들고 그의 가게로 들어왔다. 이거 받으시오. 그녀는 건네는 것은 말린 국화 주머니였다. 비 오는 날은 마음이 울적해지기 쉽다니까. 이걸 베개 밑에 두고 자면 밤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거요. 맹태평은 그 주머니를 받아 들었다. 향긋한 국화 향기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잠 못 이룬 밤을 보냈지만 오늘 밤은 다를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화순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심한 척 창밖의 빗줄기를 보고 있었지만 붉게 물든 그녀의 귓불이 그녀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고맙소, 화순 씨.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유난히 차분하고 다정하게 들렸다. 화순은 대답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서둘러 빗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 맹태평은 그녀의 뒷모습이 비에 젖어 희미해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국화 주머니를 가만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초 주머니가 아니었다. 한 여인의 서투르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꿰뚫어 보았던 인연이란 이토록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음을. 서로를 향한 걱정,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말, 비 오는 날 건네는 작은 주머니 하나, 그 모든 것이 모여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맹태평은 오랫동안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다. 하지만 글씨를 쓰지는 않았다. 그는 화순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와 그 안에 숨겨진 따스함을, 그녀의 당당한 눈빛과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그녀의 붉은 귓불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붓끝을 움직였다. 그가 그린 것은 화순의 모습이었다. 장터에서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비 오는 날 서둘러 사라지는 뒷모습까지.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그녀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는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두 글자를 적었다. 인연. 그것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단어였다. 다음 날 아침, 화순이 가게 문을 열자 맹태평은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젯밤 그린 그림을 건넸다. 화순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림 속의 자신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붉어졌다. 이게 무슨 소용이요? 그녀는 목이 메인 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맹태평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내가 본 화순 씨는 그런 사람이요.
그의 마른 화순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림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림에서 풍기는 먹향과 국화 향기가 뒤섞여 그녀의 평생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맹태평은 화순의 좌판을 도와 무거운 약초 짐을 나르고 화순은 맹태평의 창틀에 작은 화분을 놓아주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장터가 잠든 후에는 조용히 길을 걸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크고 화려했던 다른 이들의 인연과는 달랐다. 그것은 담백하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진실했다. 맹태평의 붓가게는 이제 장터의 또 다른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연을 얻으러 그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맹태평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남들의 관계만을 엿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화순을 둘러싼 따스한 기운을 느끼며 그것을 소중히 가꾸는데 모든 마음을 쏟았다.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가장 위대한 통찰력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의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인연이란 하늘에서 정해진 기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한양의 외로운 필장은 마침내 자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붓끝에서 더 이상 외로움이 흐르지 않고 오직 따스한 온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